4월 13일 일본 방위상인 고노다로는 중국이 극히 괘씸하다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중일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중국말로는 갸오이다오, 한자명으로는 조어도 주변으로 중국 공선이 거의 매일 항해하면서 국가 간 긴장을 고조시켰기 때문입니다.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필두로 항모전단 6척은 지난 11일 일본 오키나와 섬과 미야코 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 지역은 대만의 동북부이기 때문에 대만에서도 긴장태세였다고 합니다. 미사일 구축함, 미사일 호위함 2척, 고속 전투 지원함으로 이뤄진 항모전단은 서태평양으로 향했고 대만 동부 해역 바깥까지 진출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에도 일본에도 꾸준히 군사적 도발을 해왔습니다. 작년에는 중국 랴오닝함이 미야코 해협을 지나 태평양에 진입해 미군 부대가 있는 괌까지 항해했고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허거국이 군사력으로 압박을 가해오니 도란프 보유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지난 10일 미군 제7함대 소속 이지스 미사일 구축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면서 중국과 대만 간 중간선에서 중국에 가까운 해역을 지났습니다. 중간선은 사실상 중국 대만 간 휴전선 역할을 해왔는데 이를 넘어간 것은 중국 시각에서는 도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중국 군용기가 중간선을 넘어 대만 쪽으로 비행하자 미국은 지역 안정을 해친다고 비판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언행 불일치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만 주변에 미중 군사 긴장이 높아졌고 덤으로 대만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됐습니다. 일본의 방위성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부와 같습니다. 국방부 장관격인 고노다로는 이번 질병 사태가 확산되는 중에도 중국은 센카쿠 열도, 갸오이다오 주변 접속 수역에서 군사적 압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중국 항공기가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도발했고 이에 일본 항공자위대가 152의 긴급 발진을 실시했다고 하네요. 고노다로는 이런 중국 도발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며 항공자위대가 그간 긴급 발진을 몇 회 했는지 정확히 정리해 트위터에 공표하겠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돼지 신하는 주먹으로 혼내야 한다, 신하인을 제거하라 등의 분노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우리나라의 네티즌은 팝콘이나 먹으면서 관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바다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서로 손이나 흔들며 지나치시라는 여유 있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괘씸한 나라와 모렴치한 나라의 전쟁 같은 사랑 이야기,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 잘 보고 갑니다 등의 흥미롭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센카쿠 열도, 갸오이다오는 대만의 북동쪽에서 약 190km, 중국 대륙의 동쪽에서 350km, 일본 오키나와의 서남쪽에서 400km 떨어진 8개의 무인도와 3개의 암초로 구성된 섬입니다. 현재 일본이 시료 지배를 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죠. 중국은 1403년 명나라 초기 영락제 때 출판된 순풍상송이라는 문헌을 근거로 조어도를 가장 먼저 발견했으며 갸오이다오라는 이름을 붙이고 섬을 이용해왔다고 주장합니다. 1800년대에 작성된 지도에는 이 군도가 푸젠성에 속한 갸오이다오 군도로 표시돼 있고 이를 근거로 중국이 과거부터 관할관을 행사했으며 중국 연안 방어구역 범위 안에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895년 청일전쟁의 패배로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일본에게 요동반도, 대만, 조어도, 즉 갸오이다오를 내줬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포츠담 선언 때문에 일본이 부당하게 차지한 영토는 중국에게 반환됐습니다. 이에 따라 갸오이다오도 중국에게 다시 반환됐다는 증거를 들고 있죠. 이에 대해 일본은 1879년 류큐 왕국을 오키나와현으로 일본에 종속시키고 이어서 인근의 조어도, 센카쿠 열도가 무인도였으니 이 역시 오키나와현으로 편입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청일전쟁과 무관하게 일본이 발견하고 개척한 영토이니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임자, 당연히 일본 거라는 것이죠.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당시에 조어도는 중국에게 반환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며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의 결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조어도는 미국으로 이양됐고 한동안 미군은 조어도를 오키나와 관할 안에 두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51년 연합국가 일본이 맺은 평화조약입니다.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48개국이 참가하여 서명해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됐죠. 조약의 발효로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한 일본의 군정기가 끝나고 일본은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 센카쿠 열도, 갸오이다오가 미군의 관할로 넘어왔는데 1972년 미국이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면서 센카쿠 열도도 함께 반환했고 이에 따라 일본이 다시 시정권을 되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당시 반환 소식을 몰랐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덩샤오핑은 갸오이다오가 논란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알았지만 서둘러 해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고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 향후 중일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오키나와를 일본에게 되돌려주기 전인 1968년부터 유엔이 동중국해 일대의 해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유엔은 이 일대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방대하게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때부터 중국인들은 갸오이다오에 관심을 갖고 영유권 논쟁을 활발하게 벌였죠. 현재까지 탐사 결과 이곳은 9,200만 배럴의 천연가스와 72억 톤의 원유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 양은 흑해 유전과 맞먹는 양이라고 합니다. 센카쿠 열도는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는 칠광구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중일 사이에 민감한 문제입니다. 1972년과 1978년 중일 양국은 정상합의를 하면서 잠정적으로 휴전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을 시작으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했고 잠잠했던 불씨에 다시 기름을 들이붓는 계기가 됐습니다.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 순시선이 즉시 중국 선장을 비롯한 중국 어부들을 체포해 구금시킨 거죠. 중국은 9일간 일본 대사를 5차례나 불러 항의하며 8차례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9월 19일 선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하겠다고 공식 발표했고 중국은 자국민들에게 일본 관광을 억제하고 불매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당시 중국 내에서 혐일 정서가 퍼지자 일본인들은 한국인인 척하다가 딱 걸려 더욱 몰매를 맞았다는 웃지 못할 일화도 있습니다. 중국은 첨단 제품의 필수 원재료인 히토류의 일본 수출도 금지하면서 경제보복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걸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중국이 보복한 지 5일 만에 중국 선장을 석방했습니다. 이후 중국은 대만인들과 함께 조어도에 상륙하는가 하면 군함까지 동원하면서 종종 일본을 압박했습니다. 일본은 허거국에 쪽수로 밀리는지 2014년 4월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센카쿠 열도는 미일 안보조약 5조 적용 대상이라며 슬그머니 미국 등 뒤로 숨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미국이 센카쿠 열도를 방어해야 한다고 발표한 일본은 미국과 함께 동아시아 해양 패권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죠. 일본은 자위대를 증강하고 해상보안청 자산을 확충하며 오키나와 주변 해역에서도 각종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군사력을 야금야금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국 헌법 제9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1항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 제2항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 공군 및 그 외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교정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일본은 1945년부터 1952년까지 미국이 중심이 된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통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1947년에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일본 평화헌법을 만들어 일본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지 않으며 어떠한 군대도 보유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었죠.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로서 받아야 할 일종의 벌인 겁니다. 그러자 일본은 꼼수를 썼습니다. 1950년부터 군대와 비슷한 경찰 예비대, 해상 경비대 등을 만들었고 1954년에는 자위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일본은 오늘날까지 엄청난 돈을 들여 자위대 규모를 늘리고 있죠. 일본 자위대와 중국이 충돌하면서 안 그래도 요즘 글로벌하게 까이고 있는 중국과 일본은 더더욱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중국이 일본에 분노한 사건이 재조명됐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충돌이 일어나자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동북아 전략 구도로 보면 일본이 한국 때리기를 시전한 건 중국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동북아 구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싸우면 중국이 이득을 보게 돼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작년 한일 분쟁을 놓고 중국에는 외교적, 경제적으로 굿뉴스가 될 것이라고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중국이 동북아 안보에서 가장 민감해하는 구도는 한미일 3국이 안보 동맹을 맺는 구도입니다. 마치 나토가 유럽에서 러시아를 견제하듯 동북아에선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한일 갈등으로 양국 관계의 악화는 물론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에도 영향을 주면 중국으로선 반가운 일이겠죠. 경제적으로도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받게
받고 일본 역시 충격을 입으면 그 빈자리를 중국이 파고들 수 있어 호재입니다. 특히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계획에 따라 반도체 자금률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한일 갈등이 생겨나면 중국은 계획을 순조롭게 촉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따라서 한일 충돌은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중국에겐 이득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이득이라는 걸 알겠는데 몸으로는 열이 받는 거죠. 2019년 7월 9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세계 경제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이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며 서로에게 이익을 줘 윈윈하는 기초 위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련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겉보기엔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문제는 이 대변인이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걸고 넘어졌다는 점입니다. 당시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에게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라는 표현은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같은 대중보복 조치를 뜻했죠. 전문가들은 중국 대변인이 한일 갈등에 대한 인터뷰에서도 미국을 인용한 건 이번 한일 분쟁에서도 문제를 먼저 일으킨 건 일본이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미중 간 문제를 먼저 야기했듯이 일본이 원인 제공을 했다는 거죠. 중국 당국자들이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생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황구시보는 더욱 돌직구로 보도를 냈습니다. 황구시보는 한일 갈등을 처음 보도하며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일본이 감히 미국을 따라 배워 무역 제재에 나설 줄은 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어 중국 영자지인 글로벌타임스는 8일 칼럼에서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2019년 정상회의에서 일본은 의장국으로 참여했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만들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이 약속에 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객관적으로 대하고 법원 판결을 존중하라고 말했죠. 공개적으로 한국을 편든 겁니다. 당시 중국 네티즌들은 만일 일본이 역사적인 반성을 제대로 했다면 오늘날 이런 일이 있을까? 라며 일본이 역사적 반성에 기미가 없어 보인다며 질타했습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란 새우에겐 모두가 고래, 때리는 일본보다 말리는 짱깨가 더 밉다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최근 일본과 중국은 서로 괘씸하다며 부들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노답에 말이 안 통하는 두 나라끼리 싸우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최근 사태가 터지자 일본은 무능력으로, 중국은 뻔뻔함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집에서 달고나 커피나 만들어볼까 했는데 마침 유우명한 두 국가가 또 으르렁대고 있다니 흥미진진하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